혹시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종사 중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딥뉴럴 네트워크를 아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퓨리오사 AI는 이제 소위 말해서 딥뉴럴 네트워크죠. 딥뉴럴 네트워크 이제 저희들이 그냥 AI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엑셀러레이션하는 반도체 전용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된 회사고요. 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여기 많이 아신 거로 아는데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지금 칩을 설계하고 있고 어,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설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보다 글로벌 기업이든 그게 어떤 기업이든 우리가 더 경쟁력 있는 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갖다가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어떤 방법론이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경험이 공유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잠시 이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좀 다니다가 중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을 마칠 때 전기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총 들은 학점을 보니까 거의 한 300학점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거의 마칠 때쯤에 미국에 가서 학교를 다시 다녔기 때문에 전기공학에서 거의 제가 한 280에서 300학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거의 모든 과목을 다 들어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이제 대학을 다니니까 안 들어본 걸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많은 과목을 듣다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선택했냐면 컴퓨터 아키텍처를 해야겠다 그때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소자도 공부했고 뭐 패키징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다가 어 아키텍처를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모든 걸 좀 종합하는 성격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 과정 시작할 때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를 이제 전공을 시작했고 그때 제 지도 교수로 계신 분이 이제 현이라는 교수님인데 그때 펜티엄 4 설계를 막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업이 펜티엄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슈퍼 스케일러 아키텍처죠.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이제 내부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컴포넌트에 들어간 그런 설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듣고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저는 이제 약간 연구보다는 실제 이제 프로덕트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AMD로 갔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던 데가 AMD 보스턴 디자인 센터라는 곳인데 그때 그 인력들이 주로 DC, 덱 인력들하고 그다음에 선 인력들이 이제 인텔한테 다 패전 변등이죠. 패전 변들이 모여가지고 AMD가 이제 보스턴에 디자인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팀이 이제 SoC 팀이었는데 그때 했던 일이 소위 말해서 우리 놀스 브리지 바깥에 있었던 디램 컨트롤러를 이제 내부 온칩 디램 컨트롤러로 들여오는 그런 작업을 하는 팀이었어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일을 떠나서 이제 그 설계팀을 한 본 거죠.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 되는 설계팀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칩을 갖다가 설계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칩을 실제 만드는지 그런 이제 경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SOC 팀에도 있었고 이제 베리피케이션 팀에도 있었고 그래서 경험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GPU 팀으로 옮기게 됐어요. AMD가 이제 ATI를 그때 흡수하면서 이제 CPU는 제가 디자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머추얼해서 새로운 분야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GPU 팀에 갔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했었습니다. 이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스택이죠. 이제 그 스택이 지금 엔비디아로 따지면 뭐 쿠다나 이런 것들이 다 드라이버 스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한 3년간 이제 프로덕션 소프트웨어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GPU를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을 쓰다가 이제 그 위에 이제 다시 제가 기회가 돼서 삼성에 오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소위 삼성이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SSD 사업을 매우 이제 잘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행팀에 왔었습니다. 선행팀에 와서서 SSD 개발팀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경험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경험상 이제 미국에도 그런 설계팀이 있어봤고 한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성공한 제품이죠. 우리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가 SSD 제품 개발팀의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스타트업의 이런 모든 어떤 생각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저희가 회사를 한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에코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약점이 뭐고 우리의 강점이 뭐고, 그러면 스타트업은 국내는 또 좋은 반도체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메모리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스타트업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지 여기서 우리 어떤 밸류를 얹을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장 정도 준비됐는데 오늘 다 못 마칠 것 같아서 어쨌든 최대한 좀 요약을 해서 좀 빨리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칩은 이제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속하는 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인간의 뉴런을 아주 근사적으로 모방을 했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칩 관점에서는 이 컴퓨테이션의 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인풋이 있고, 인풋 그 뉴런과 뉴런이 연결된 선에는 이제 웨이트 값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인풋과 웨이트 값을 다 더해서 그게 이제 난리니얼 펑션을 통과하고 다른 아웃풋으로 연결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리미티브한 연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를 할 때는 방금 전에 그 뉴런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른 이제 그래프코라는 스타트업이 이 컴퓨테이션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한 번에 우리 소위 말해서 인퍼런스를 한번 처리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단면을 또 확장해 보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점들이 있고 또 그 점들 사이에 연결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점들은 우리가 연산을 갖다가 상징하고, 각 연결선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 연결선상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굉장히 많은 연산과 굉장히 많은 데이터, 밴드위스를 요구한다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위한 전용 반도체 칩을 만들면 이런 컴퓨테이션의 특성인 칩에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실제 이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제 로젠블럼이 최초의 우리가 퍼셉츄럴 머신을 만들었을 때, 실제 이거를 이제 그때 당시 가용할 수 있는 소자를 가지고 머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굉장히 복잡한 선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AI 칩을 만들면 저렇게 실제 저런 라우팅이 굉장히 중요한 컨제스션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에 구글의 TPU죠. TPU 세컨 제너레이션 TPU입니다. 지금은 이제 폴스 제너레이션으로 가고 있죠. 지금은 이제 가장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어떤 AI 칩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슈퍼 컴퓨터급의 어떤 메모리와 연산과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인터커넥션을 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과거 이런 모습에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화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칩에 있어서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왜 AI 칩이 달라지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거와 다른 스케일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우선 컴퓨테이션의 스케일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뭐 모바일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이제 인공지능을 엣지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에 요구되는 성능이 저희들이 한 1테라에서 5테라 정도 요구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테라라면 우리가 1초당 1조 개를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성능이냐면 과거 이제 한 불과 몇 년 전에 제온 서버 칩이 이제 한 3테라, 5테라 이 정도 성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성능 서버에 있는 연산 능력이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 이제 들어가는 게 필요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 ADAS라든지 고성능 서베일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하이 퍼포먼스가 요구되는 엣지에서는 10에서 한 50 사이에 테라옵스가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버 같이 이제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100테라 이상의 성능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스케일 면에서 한 10배 이상의 스케일러빌리티가 컴퓨테이션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지의 어떤 스케일러빌리티인데요. 스토리지도 요구 조건이 상당히 다르지만 상황에 따라서 모바일이냐 아니면 뭐 클라우드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용도에 따라서 1메가에서 100메가, 심지어는 테라바이트 이상의 용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D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밴드위스도 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테라바이트 이상의 이제 밴드위스가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가장 스테이트 오브 아트 D램이 현재 낼 수 있는 이제 테라바이트가 여러 가지 이제 HBM이라는 걸 쓰면 한 1테라바이트 정도 우리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 아퍼레이션들은 그거보다 이제 100배 이상의 이제 밴드위스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밴드위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모델의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모델 사이에서도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 한 20 몇 가지를 갖다 꼽아놨는데요. 계속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계속해서 이 형태들이 이제 진화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서비스의 스케일인 거죠. 결국 이제 AI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연산을 누군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엣지에서도 해야 되고, 뭐 데이터 센터에서 해야 되고, 중간에 있는 이제 허브에서도 해야 되고, 이런 우리가 스케일러블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이제 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칩이 만들어지고 칩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이 올라가고 그것이 이 전체 인프라와 이제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저희들이 챌린지를 지금 AI 칩이 보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스케일러빌리티가 달라지고 이 시스템을 다시 새롭게 설계해야 될 니즈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저희도 그 중에 한 명이고 또 뭐 미국과 주로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 중심으로 해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 영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제 도전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드리면 이제 AI 칩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AI 컴퓨테이션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필요한 AI 컴퓨테이션을 가장 고성능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 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칩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유기적으로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또 회사들이 벌티컬하게 AI 칩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대표적이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그렇고 또 앞으로 많은 컴포넌트 회사들, 많은 솔루션 회사들이 이걸 벌티컬하게 해서 자기 자사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컴피티션을 보시면 아마 이 업계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뭐다 카운트 해보면 한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 되는 AI 칩을 한다고 클레임한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리전별로 이렇게 이제 분화되는 그런 양상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별로는 회사에서 또 벌티컬한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복잡 다단하게 이 시장 에코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AI 칩의 위너 아키텍처는 아직 안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AI가 발전할지도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설턴티가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스타트업에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조금 더 이제 그런 비즈니스적인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내려와서 결국 우리가 AI 칩이라는 건 경쟁력 있는 AI 칩을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AI 칩을 만드는지에 대한 저희들 좀 의견을 갖다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약점이 뭐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보충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강점이 뭐고, 우리 약점 어떻게 보충해서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칩은 실제 이제 제품이 나오려면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로 따지면 총 한 열 몇 가지 이상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AI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 스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하고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구현을 하고 매니팩처링, 패키징, 테스팅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이제 분야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에코시스템이란 말은 제가 이제 우선 국내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들이 국내에서 지금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뭐를 잘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제조 경쟁력은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삼성과 SK 이 두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제조를 이제 칩을 매니팩처링하는 그런 캐패시티를 길러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그 제조 역량을 갖다가 외부에 이제 오픈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매니팩처링, 패키징, 테스팅, 뭐 보드 디자인, 피지컬 임플리테이션은 저희들이 좀 경험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무난히 저희들이 잘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위의 영역이 대단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희들이 설계 경쟁력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아키텍처 여기가 우리가 굉장히 좀 취약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저는 이제 국내 회사에도 있어봤고 해외 회사에도 있어봤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스타트업이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인가.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IP가 확보된다면 밑에 칩을 제조하고 양산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위에 부분이 왜 잘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접근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축적의 시간, 축적의 길 유명한 책이 있죠. 실제 굉장히 좀 보편적인 방식으로 우리 인더스트리가 근본 개념 설계가 우리 인더스트리 전체의 심각한 취약 문제 영역이고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의 영역들은 좀 근본 개념 설계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근본 개념 설계의 가장 뭐라 그러지 핵심적인 어떤 모범적인 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근본 개념 설계를 해야 되고 어, 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칩을 갖다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이제 나중에 만들고 나면 이렇게 이제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실제 이제 이런 물리적인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저게 이제 하나의 어떤 낸드 게이트, 하나의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연산 유닛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터커넥션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하면 이제 설계를 하고 나면 이런 구조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 칩의 아주 이제 극소 이제 구조물 갖다 보여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칩은 컴퓨테이션과 스토리지에서 굉장히 스케일러빌리티를 요구하는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스케일러블한 이런 구조물을 설계해야 되냐면 이제 트랜지스터로 따지면 이제 예를 들면 엔비디아 볼타 같은 경우는 한 200억 개 정도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200억 개라면 이제 지구 인구 숫자보다 몇 배가 더 많은 숫자의 트랜지스터가 요만한 공간에 다 박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서로 연결이 되는 구조물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개념 설계 영역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쉽고 단순한 영역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굉장히 이게 스케일러블해지고 트랜지스터가 뭐 몇십억 개씩 들어가고 이것들이 구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AI 컴퓨테이션을 효율적으로 성능을 처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근본 개념 설계를 우리가 어떻게 챌린지할 거냐 이게 저희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런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려면 복잡한 구조물을 만드는 그레이트한 아키텍트가 있어야겠죠. 아키텍트가 없다면 이 구조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는 그러면 그런 아키텍트를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좀 그다음 핵심 질문이 되겠죠. 그럼 상대방 회사에 가면 이 전체를 총괄적으로 아키텍처링하는 그런 아키텍트들이 분명히 있겠죠. 뭐 엔비디아에 가든 뭐 AMD에 가든 어떤 회사에 가든 그런 아키텍트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제가 좀 생략이 됐지만 마이크로 아키텍처라는 게 이제 아주 마이크로 세계의 아키텍처라고 하고 그 아키텍처의 목적은 이 컴퓨테이션 프로세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서빙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면 우선 그 컴퓨테이션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구조물, 이 실제 이 전자들이 움직이는 그리고 실리콘으로 구성된 이 전자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겠죠. 이 두 세계를 이해한 다음에 이 마이크로 세계에서 이런 구조물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설계를 갖다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챌린지는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은 아마 종사해 보신 알겠지만 두 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는 프리시전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고 이제 극도의 정밀 공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율주행을 위한 칩을 만들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죽어야 되는 거죠. 한 번
한 번 죽어도 되겠지 이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몰 동안 한 번도 이 칩은 죽지 않아야 된다는 수준의 퀄리티로 이 칩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설계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타이밍 비즈니스거든요. 반도체는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잘 만들어야 되는 두 가지 상충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설계팀이 어떻게 극복할 거냐? 매우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매우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다시 그러면 이런 마이크로 아키텍처들은 사실은 그 필드의 굉장히 근본 개념에 근거해서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AMD나 뭐 엔비디아를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근본 개념에 근거해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필드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을 솔리드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현장에 적용되면서 더 리인포스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프로덕트를 만들면 굉장히 그 심플한 개념들이 뭔가 복잡한 형상으로 좀 보이긴 하지만 실제 안에 들어가면 그런 근본 개념에 근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키텍트들이 이런 솔리드한 컨셉을 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한다면 우리 회사는 그거죠. 뭐가 더 위너 아키텍처냐? AI 컴퓨테이션의 위너 아키텍처가 무엇이냐? 이게 우리 회사의 어떤 오브젝티브가 되겠죠. 찾고자 하는 기술 회사에서 오브젝티브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마켓이나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든 요소가 고려된 거죠. 거기에서 위너 아키텍처가 뭐냐? 이게 질문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그거를 찾을 거며, 그러니까 어떻게 그 위너 아키텍처를 찾아 나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성광같이 이게 위너 아키텍처가 떠올라서 200억 개 트랜지스터가 조합된 구조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메서디컬하게 우리가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갈 거냐. 그게 또 저희 스타트업으로서는 팀을 구성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찾아 나갈 때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인투이션으로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꼭 우리가 설계하는 구조물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앱스트랙트해서 그 구조물의 가장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퍼포먼스 모델링을 하는 시뮬레이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리거러스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디스커션과 이런 것들이 이 소프트웨어, 결국 소프트웨어로 쓰여지겠죠. 그러니까 이 모델링 소프트 시뮬레이터에 잘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굳이 근데 이건 당연한 말 같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모델링 시뮬레이터를 쓰지 않고 바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 하지만 대부분의 아주 설계를 잘하는 회사들은 퍼포먼스 모델링, 아키텍트들이 퍼포먼스 시뮬레이터로 굉장히 빠르게 자기의 디자인을 갖다가 확인하는 작업을 굉장히 리거러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 우리 디자인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우리가 사실은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디스플린이죠. 그리고 concrete하게 프리사이즈 싱킹하는 디스플린이고,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하게 우리가 했는데 대해서 우리의 어떤 디자인 초이스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 스킬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빨리 가야 되지만 또 충분한 시간을 할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숨에 되지 않고 굉장히 방금 전에 말한 그건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메사디컬한 리거러스한 메소달로지를 바탕으로 결국은 나중에는 본인의 인투이션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숙련을 거쳐서 어떤 설계를 해나갈지에 대한 인투이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시간이 필요하냐?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우선은 그 컴퓨테이션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AI 컴퓨테이션을 하니까 AI 자체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쟁력 있는 칩을 설계하려면 다른 쪽과 차별화되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AI 컴퓨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내부적으로 보면 또 베리에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그리고 앞으로 이볼루션 할지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워크로드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결국 워크로드에 대한 이해는 시장하고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AI가 중요해질까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뭐 인투이션이 시간을 걸려서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AMD 있을 때 이제 불도저 칩이 실패를 했는데 불도저 칩이 실패를 할 때 인티저 멀티스레드가 앞으로 중요해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티저 멀티스레드가 별로 안 중요해진 거죠. 생각보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생각보다 잘 못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할지 하고 실제 마켓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측력도 같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우리가 굉장히 우리 디자인의 트레이드오프를 면밀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굉장히 슈퍼 스케일 레벨의 컴퓨테이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션 자체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트레이드오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AI 칩 만들 때 총 100가지 컴포넌트가 있으면 각 한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1%씩 진다 생각한다면 상대방한테 그게 0.99%의 백성을 하면 그 절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컴포넌트에서 다 1%도 안 지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디자인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칩을 만드는 통상적인 스케줄인데 어쨌든 앞에 우리가 개념 설계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퀀타이제이션 한 가지 예인데요. 아마 AI 필드에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퀀타이제이션 한 이슈만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할 거라는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러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API를 줘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실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퍼레이터 퓨전을 해야 된다는 건지 메모리를 컴프레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빗, 8빗, 16빗을 동시에 지원해야 되고 뭐 레이어별로 뭐 BDS를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적절하게 트레이드오프를 판단해서 이 디자인에 이제 반영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챌린징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글의 TPU 디자인인데요. 이게 보통은 우리가 설계도를 했을 때 이거보다는 사실은 더 상세한 대면을 다 그리게 되지만 이제 구글 TPU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위 레벨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TPU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빨리 칩을 양산할 수 있도록 칩 구조를 굉장히 단순화하고 많은 컴플렉스를 소프트에 다 올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연산기 하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힘으로 이제 칩을 드라이브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 칩 구조인데 그냥 한 가지 예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좀 비슷한 철학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방금 전 같은 개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팀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들 생각을 갖다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에서 이제 스타트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도 할 수 있고 뭐 SK도 할 수 있고 돈도 많지 않습니까? 원래 반도체에서 영업 흑자가 100조 가까이 되는 거로 두 양사가 합쳐서. 그러니까 왜 그런데 여기서는 캐피탈이 아무리 있어도 개념 설계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그 두 조직이 나쁜 조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트럭처 자체가 개념 설계에 극히 불리한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코네이라고 이제 예전에 VLSI 레볼루션 할 때 이제 좀 이제 굉장히 그 혁명적인 일을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을 갖다 만들면 그 디자인이 오르거니제이션의 커뮤니케이션 스트럭처하고 동일하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개념 설계를 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애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모든 디자인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스트럭처가 예를 들면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에 맞는 구조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AI 칩이라는 건 이전에 있는 반도체 칩과 약간 다르게 우리가 도메인 스페시픽 칩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칩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의 레벨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밑에 이 구조가 반영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굉장히 탑다운 조직에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탑다운적인 디시전이 내려지기 시작한다면 좋은 개념 설계가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그 설계가 나올 때까지 지금 현재 구조 자체가 시간을 갖다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움직인다. 그러니까 너무 결과를 갖다 빨리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를 저희도 느리게 낸다라는 게 아니라 결과를 실제로 빨리 내기 위해서라도 이제 앞에 전 단계의 디자인 개념 설계에 상당히 많은 인프라와 시간을 갖다 투자를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은 에코시스템 관점에서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하는 네이버라든지 우리 또 다른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하는 회사들과 좋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시스템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애플리케이션과 그 컨슈머를 이해하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저희도 이제 허리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그 밑단에 내려와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아키텍처, 그다음에 로직 디자인, 이 영역에 많은 인력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허리를 두텁게 하는 거죠. 여기 소프트웨어하고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굉장히 두텁게 해서 굉장히 모든 의사 결정에 이 두 조직, 이 세 조직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갖다가 가져가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만약에 이쪽이 두텁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반영되는 도자에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밑쪽이 인력이 많이 양상돼 있고 이쪽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바텀에서 이제 드리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개념 설계와 새로운 IP를 갖다가 차별화된 IP를 갖다가 개발하는 조직을 이제 스타트업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보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슬프게 묘사를 하셨는데요. 근데 스타트업은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글로벌하고 국내 생태계의 관점에서 예전에는 정말 험준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저는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코시스템 관점에서 기술 스타트업이 자생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또 이 전체 에코시스템의 밸류를 애달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또 이런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 에코시스템 관점에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스타트업을 저는 생태계적 의미로 생각한다면 결국 기술 스타트업이 뭐 우리가 자본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보다는 결국 인적 파워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성을 바탕으로 우리 생태계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갖다 불어넣는 그런 역할이 어떤 기술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코어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스스로 창조하기 위한 자격을 스스로 부여하는 거죠. 아무래도 상대방의 근본 개념을 우리가 모방해서 그거를 살짝 튜닝을 해서 카피를 빨리 해서 만드는 모델에서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천 개념 설계, 원천 근본 설계를 바탕으로 남들과 완전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코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이게 로컬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기술 스타트업은 결국 대부분 글로벌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저희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기술 스타트업인데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하겠다. 예를 들면 오라클에 도전을 하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사실 생각해 보면 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4, 50년간 누적된 기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AI 칩이라는 건 왜 우리 같은 회사들이 도전을 하느냐? 왜냐하면 새롭게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우리가 봤을 때 야, AI 칩은 너희들도 한 2, 3년밖에 우리보다 빨리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존에 있던 너무 오래된, 예를 들면 OS를 우리가 새로 한다든가 뭐 그런 영역들보다는 새로운 개념 설계가 필요한 영역들이 탄생하는 경우는 우리가 가서 지금 적극적으로 도전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도 생각보다 이렇게 해보시면 생각보다 별 게 없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게 한 10년이 지나면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좀 기회가 열려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전체 에코시스템에서 글로벌하고 국내에서 서로 뭐를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런 데 대한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구랑 같이 협력을 갖다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